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답보에 결국 민주당이 정치 혁신을 내세우며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의 무속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씨의 공식 등판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혁신 쇄신이라는 승부수를 이재명 후보가 띄웠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정치 개혁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중단되다시피 한 그 대장동 특검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 연휴 전 연이은 여당발 인적 쇄신 카드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쇄신안이다,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민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라 예상하십니까? 사실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여러 이제 선거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젊은 층의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2030 남성들의 마음이 잘 안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정당이, 그러니까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정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정당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한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집권을 한다고 하는 거는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공간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정당이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당이 바뀌겠습니다. 우리 당이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 대선을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12년 대선만 비교를 해도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정치 개혁의 화두로. 문재인 후보는 선거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치 불신이 좀 많은 나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또 집권 세력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 쇄신의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민심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좀 더 집권 세력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쇄신의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여당의 쇄신안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선거가 이제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의 여론이 계속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의 쇄신이라는 형태로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본인도 이제 불출마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2년 남아 있는 총선이고 임기가 2년이 넘게 남아 있는데 지금 불출마를 당대표가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차피 5선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인천시장을 하셨고 당대표 하셨으면 다음에는 뭐 총리나 혹은 대권 도전일 텐데 뭐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게 뭐 큰 희생이라고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이제 제명안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시에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했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감싸기만 하고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제명을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그러면 과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반성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선거에 임박해서 불리하니까 이제 모든 걸 바꾸겠다, 변하겠다 계속 읍수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또 집권을 하면 또 다시 뭐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읍소 사과는요. 국민의힘이 원래 전문이에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선거 앞두고. 저라고 그랬던 것, 눈물에 어떤 절을 하는 모습들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그동안에 많이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한 달 뒤에 사실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있었을 때도 결국 나중에 가서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광역자치단체장을 가져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살려주십시오였어요. 광화문에 피켓 들고 나와서. 사실 정치권이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잘못한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바뀌겠습니다라고 하고 약속하고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폄훼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정성 없다고 민주당을 지금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라볼 때는 86세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님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부모님 세대가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던 세대이고 우리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하거나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10명 중 8명 정도는 거의 60대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지금 30, 4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특히 20대가 들어가는 공간은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리를 좀 양보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교체 측면에서 어쩌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과연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네. 중요한 화두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윤미향 의원이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박덕흠 의원 무소속으로 갔다 지금 다시 국민의힘 복당했잖아요. 박덕흠 의원 얘기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최종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박덕흠 의원 수사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우린 그냥 면죄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덕흠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해요. 아직 수사가 다 진척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 자기의 정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쏙 빼고 민주당 얘기만 꺼냅니까? 그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거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민주당이 이제 쇄신의 노력을 뭐 일부러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이제 대선이 40여일 앞두고 나서 왜 지금 이야기하냐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어쨌든 지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 1년여간 사실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때 인적 쇄신이든 뭐 여기에다 당의 변화든 그게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기를 많이 놓쳤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이미 그 송영길 그 당대표가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제명 처리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것 보면서도 오히려 좀 문제적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본인의 그 당의 그 어떤 쇄신을 얘기하면서 본인 당의 과거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신속한 제명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거기 굳이 뭐 박덕흠 의원을 또 끌어들여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 이제 물타기에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삼선 이제 그러니까 4선 이상 네, 그러니까 4선 3선 이상. 초과는 이제 그 출마를 이제 못하게 하겠다 총선 이 문제도 그것도 아마도 그런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그 민주당이 이제 당원 당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공직자 후보 선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민주당 스스로 먼저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뭐 법으로 만들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쇄신을 하려면 스스로 뼈아픈 자기 반성과 혁신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도화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그거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밝히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부터 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혼자 바꿉니까? 민주당에서 자기 혁신안을 내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민주당에서 인적 쇄신 하겠다며요. 그리고 뭐 정치 개혁 하겠다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3년 거에 이상 대해서 제가 공일 말씀드리는 지역구 거지. 출마 금지 제가 무슨 다른 얘기.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당이 거는 혁신안을 내놓고 왜 국민의힘 보고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 민주당이 밝힌 내용이 진정성이 없다. 그럼 민주당이 먼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170여 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당헌당규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입니까? 사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죠. 아니, 민주당이 그걸 하려면 모범적으로 본인들부터 바뀌어가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국민의힘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치 공세고 그렇게 개혁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자꾸 국민의힘한테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쇄신안을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게 이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밝힌다고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치 혁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먼저 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그런 정치 혁신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거 인적 쇄신이냐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마냥 진정성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만큼 당을 정치 혁신하고 당 쇄신을 해왔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시 도로 친이계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탄핵 사태 이후에 어떤 정치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무슨 쇄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하는 게 국민의힘이 쇄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정권 교체 요구가 높다거나 민주당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한테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계시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으로서 인적 쇄신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기득권 갖고 있었다고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럼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 중진 의원 돼서 그냥 안일하게 국회 의정 활동한다는 비판 많았으니 그러니까 3선 이상 하는 의원들은 동일 지역구 내에서 그냥 편하게 국회의원 계속 직업으로 그냥 5선, 6선까지 가는 이런 방식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선 지역 세 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방침을 밝혔으니 국민의힘도 이 두 곳 서초갑과 대구 지역에서는 무공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당원 당규에 부정부패 등 이제 중대한 잘못이 일어나서 보궐선거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공천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 공천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적 비판이 있을까봐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무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언한 건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두 지역이 있는데 곽상도 의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윤희숙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물론 그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어떤 그 투기 혐의가 있어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셨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윤희숙 의원의 책임 정도에 비하면 사실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야당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180석을 차지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공천을 하지 않아도 큰 무방하겠지만 지금 103석으로 지금까지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겹게 국회 내에서 원내투쟁을 했던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그 새로운 오히려 대안 제시의 형태로 새로운 사람을 잘 공천해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의석수를 가지고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저는 그 순리에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걸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자기 반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민주당 공격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원 당규로 만들어 놓은 거 스스로 깼다고 하는 것. 물론 그건 이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소속 자치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그래서 그 자치단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책임을 최소한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난했어요. 공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종의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민주당 비난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규칙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던 지역구는 우린 출마해도 괜찮다. 우린 의석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유니스 의원 사례 들으셨지만 서초갑 지역 구민들 황당했던 거죠. 아니 뚜렷이 드러난 건 없어요. 사실은 의혹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펄펄 뛰면서 화를 내지? 혹시 저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부친이 땅 사는데 뭔가 정보를 주거나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과한 행동을 했어요. 왜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되는 걸까? 나중에 가서 자연스럽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그러면 드러날 것인데 자기가 마치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과잉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도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청렴한 결정이라고 오히려 치켜 세우면서 그 의원직 자리 비워버렸잖아요. 스스로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의 규칙 사유가 있는 거죠. 또 거기도 지금 공천하려고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대구 중남의 경우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녹취록 나온 것들 봐도 그렇고 오히려 돈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구속영장 지금 청구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도대체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희망을 줘야 하는가 이 부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는 원래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무슨 정치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무공천으로 책임지는 방법이 있고 어떤 책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해보겠다, 더 잘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말 그대로 103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과연 그 무공천 할 것이냐? 저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전략을 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판단대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그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인 민주당 방식으로 책임지고 국민에게 접근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떤 책임 있게 이번에는 공천을 제대로 하겠다. 그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일단 무공천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했고 정치 일번지 종로까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공천할 거냐를 두고 당내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제 출마를 전제로 할 때 종로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서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좀 당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개 공천은 어차피 5개 지역 공천은 대선하고 같이 하는 선거고 대선에 직접적 연관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때 우선
가장 잡음이 없는 선거를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5개 지역을 뭔가 좀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해서 대선과 함께 동시에 어떤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바람몰이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이미 여러 명의 후보군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반발이나 혹은 전략 공천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어떤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게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집중하고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이라는 형식으로 기존에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군을 중에서 깔끔하게 선출해서 뛰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도 이번 송 대표의 결단이 당 지도부도 모르는 깜짝 결단인 만큼 당내에서는 굳이 이 종로까지 무공천을 해야 되냐, 그리고 또한 이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는 일부 불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죠. 국회의원이 이제 재선 정도만 돼도 나 벌써 3선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시민단체에서도 그랬고 3선 이상 출마 금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섣불리 정치권이 말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 의원 생활이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기득권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의 연륜이 또 높아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선수가 높아지면 무조건 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 끝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나름의 또 기술을 습득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도부하고 공감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자 우리 당내 의견 모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아마 훨씬 더 시끄러워졌겠죠. 지금 대선 기간 동안인데 당내에서 분란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잡음이 있는 거를 국민들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먼저 지금 나도 다음번 총선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번 더 돼서 6선까지 되면은 최소한 국회 부의장은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선. 그러니까 나부터 내려놓겠으니 지금 우리 당에도 그럴 만한 의원들, 86그룹들, 자리를 좀 비워줄 만한 의원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당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종의 규책 사유로 발생한 그 공백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물러나겠다.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서 내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규책 사유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아마 당내에서 그래도 종로는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징성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사과해야 진짜 진정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차라리 내려놓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에서 더 변화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앞으로 86그룹에서 용퇴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원들 각자 생각이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당의 측면에서 더 동참해야죠. 더 동참하고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다시 재집권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게 진보한테 더 넓은 지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훨씬 보수 지형이 아직도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로남불 프라임에 걸렸다고도 얘기하는데 또 역으로 보면
안일해지고 나태해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 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에 좀 싹을 틔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지금 매우 그 재집권을 위해서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동참하는 의원들이 틀림없이 더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편 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 프로필이 교체가 됐고 또 이 프로필 사진을 찍는 이 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네. 등판을 준비 중인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판을 설 전에 혹은 설 연휴 이후에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김건희 씨가 그 포털 사이트에 직접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항목만 올렸던데 자세하게는 없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올린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직접 올린 걸 봐서는 나름대로 좀 각오가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사실 그 배우자로서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뭐 사담하는 것들이 많이 녹취록에 나오면서 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게 사석에서 하는 대화와 또 공식적인 기자들 앞이나 또 국민들 앞에 선다는 거는 사실 그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망설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프로필 사진을 올린 걸 보면 이제 국민들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설 것이냐.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본인이 잘하는 뭐 미술 분야와 관련해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참석이라든가 혹은 그 장인들의 어떤 미술 관련한 어떤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 하는데 그 방법들은 이제 그 캠프에서 이제 주도 면밀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설 전후로는 국민들에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각종 이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배우자로서 선거 운동을 돕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의혹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이제 문제들 좀 짚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이제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관련해서 교육부가 이제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공식 입장을 또 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도 부적정했다 이런 사실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좀 그 등판 여부를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지금 선거 이제 한 달 남은 거거든요. 이제 설 네, 지나면은 40일 남았죠. 예. 3월 9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과연 언제 등판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뻔한 답을 가지고 뻔한 의문을 제기하고 뻔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그러면 나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력 위조 부풀리기 의혹, 뭐 경력 의혹 부풀리는 거 지금 교육부가 조사하면서 일부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국민대뿐만 아니라 수원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아는 교수 소개를 받아서 그냥 그 강사로 채용된 것처럼 사실은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총장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속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편과 관련돼서 둘이 부부 사이에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무속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그렇게 의존해왔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 뭐 하다못해 조국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럴 때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관한 부분들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회피하면서 그냥 나와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 거면 차라리 나오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뭐하러 나옵니까? 아예 제2부속실도 없앤다면서요. 영부인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부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잖아요.
근데 부인이 하는 일을 글쎄요, 남편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 사이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대감 가지면서 우리가 등판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 만들지 말고 등판할 거면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자신의 얘기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가서 그냥 우리는 집권하면 돼, 이런 식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민대 교육부에서의 감사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이제 폴리텍 대학 문제라든가 서울대 경영학 석사 문제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좀 부풀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내용이고, 그리고 국민대 서류 같은 경우는 지원서 뒤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증명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으로는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 국민들의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이런 점을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증도 중요합니다만, 대통령의 역할이 100이라면 배우자 역할은 1, 2 정도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자질 검증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놓고 딱 후보를 놓고 볼 땐 자질 문제에서는,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낫다, 이런 평가 때문에 아마도 전 지지율이 받쳐지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할 정도의 어떤 비난과 여러 가지의 공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지금은 조금 역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또 새롭게 또 녹취록 속에서 보도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김건희 씨가 조국의 딸에 대해서 너무 안 됐다, 속상하다,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녹취록이라고 또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전 대다수 국민들이 그럼 맞는 말 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큰 것들은 다 나오고 뭐 무속으로 연결하고 뭐하고 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상식적인 얘기까지도 다 하나씩 새롭게 건들면서 의혹만 계속 불리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다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쯤에 와서는 김건희 배우자, 그러니까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는 이렇구나, 참 이런 면에서는 부족하구나, 저는 인식이 돼 있다고 봐요. 그것들이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싶습니다. 네, 김건희 씨 개인적인 문제를 민주당에서 지난 시기에 공격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나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은 김건희 씨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무속 논란 얘기할 때 윤석열 후보가 계속 거기에 끼어서 나와요. 하다못해 검사가 될까 말까, 검찰총장 그만둘까 말까, 대선 출마할까 말까, 다 무속님, 법사, 스님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이 무속 정치 얘기로 연결이 되고, 그러지 않아도 탄핵 문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그런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청와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국민들은 모르는데 또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건 왜 논란이 됐냐면요,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인 것처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수사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수사하는데 조국이 저렇게 반항하지 않았으면 그 불쌍한 딸까지 수사 안 했을 텐데.
딸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 의혹 여러 가지 나왔으면 그냥 법무부 장관 안 하고 그만뒀으면 그럼 그렇게 수사 안 했을 텐데. 딸이 저주경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김건희 씨 혼자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남편 얘기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 당시에 조국 수사할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김건희 씨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을 지낼 때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이냐.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적인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